김현석 기자는 워낙 에너지 잘 알기 때문에 에너지 해설위원으로 대신 모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기인데 좀 재밌게 잘 될 것 같아서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게 하나의 이야기인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할 건데 에너지 이야기로 첫 번째는 유가 언제쯤 꺾일 것 같은지 이거 한번 얘기해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이제 워낙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에너지 위기를 모든 국가들이 느끼고 있는데 유럽이 가장 크게 느끼잖아요. 우리 발치기 여러분들 중에 니켈 사신 분 없을까요? 내가 니켈 얘기 많이 했는데. 한번 그럼 적어줘 보세요. 제가 니켈 들고 계셨던 저희가 분이 니켈 2배짜리 한번 샀었어요. 예. 그 니켈 2배짜리가 얼마에 샀죠? 얼마? 2만 원짜리가 한 10만 원 하더라고. 오, 많이 사줬죠. 고버스는 밑으로 본 사람들은 상장 폐지됐고. 네네. 물론 저는 진작에 팔았습니다. 이렇다니까. 근데 그때 니켈이 그 당시에 LME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이 네네. 떨어지고 있길래 야 이거 재고 문제 때문에 좀 쇼티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유럽의 그 러시아 의존도, 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얼마 전에 발표된 게 올해 안에 러시아 의존도를 80% 줄이겠다. 이런 게 나왔어요. 러시아 의존도를 80%를 지금 1년이 8개월도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가능할 거면 왜 미리 안 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로드맵이 좀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주 앵커가 나름 가스 전문가잖아요. 지난번에 딱 가스값 너무 비싸다 했고 쇼 때려가지고 재미를 좀 봤다는. 그래서 밥 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그 코로나가 너무 극성이라 코로나 좀 종료되면 자 어쨌든 그 그림 제가 보내드렸는데 PPT 혹시 제가 띄울게요. 네, PPT. 자 요즘에 저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워낙 그 유가와 시장의 관계가 정말 정확하게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가 오르면 시장 떨어지고 유가 떨어지면 시장 오르고 딱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요즘에 원유와 관련된 시장의 불안 심리는 굉장히 크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유가의 변동성은 많이 안정화됐거나 아니면 유가가 변동이 있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완화되는 쪽으로 바라보고 좀 투자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숏. 숏. 유가 숏. 일단 이 첫 번째 그림은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그림부터 볼게요. 과거에 유가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언제쯤 유가가 안정되기 시작했는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인데 사실 이번엔 전쟁이지만 원유의 공급 쇼크를 만드는 일들은 사실 자연재해도 있고요. 허리케인 같은 거 아니면 눈폭풍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발생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그 원유의 공급 쇼크가 자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쇼크들 그리고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과연 몇 개월 만에 유가가 안정됐는지를 이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쓰여진 그 시점이 이벤트가 발생했던 시점이고 그 이후로 가면 한 2개월 정도, 1, 2개월 정도는 유가가 계속 오르다가 한 4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가 되면 사실 다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테니까 그 이후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앞부분에 보이는 한 1, 2개월 정도 오르다가 한 4, 5개월 정도 지나면 유가 안정화되더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첨언을 해드리면 보통 이거 국제 석유 시장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네네. 있어요. 국제 석유 시장이라는 게 수요자 그러니까 바이어를 그러니까 내가 팔 곳을 내가 사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팔 곳을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동에서 80%를 사오고 다른 나라에서 한 20%를 사온다.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트럼프 때 미국의 셰일 오일을 좀 더 많이 사와라. 쉽게 못 바꾸잖아요. 이거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언제냐? 유가가 굉장히 올랐을 때. 그때는 바꿀 수 있죠. 그쵸. 어떡해요. 보통 이럴 때 보면 예전에도 역사적으로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2011년 고유가 이때도 보면 고유가가 해소되는 거는 분명히 굉장히 큰 셀러들이 나타났을 때였어요. 보통 보면. 그리고 가장 최근 2011년, 12년 이때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때 굉장히 유가가 150불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이란 제재당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셰일 오일이라는 미국에서 엄청난 오일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얼마나 재미를 받겠어요. 고유가에 막 밀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셰일 오일이 대부분 보면 한 3개월 걸립니다. 그거 하는데. 왜냐하면 그 미국은 보통 이렇게 기차로 석유를 운반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차까지 가야 될 트럭커들도 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 셰일가스는 뭐 중동처럼 꼽으면 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파쇄도 하고 거기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선택하는데 뭐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는데 한 3, 4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중동 같은 경우에도 막아놨던 유정을 다시 이렇게 돌리거나 이런 거 할 때도 한 3, 4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고유가가 나오고 이게 다소 진정세가 되는데 보통 한 3개월, 4개월 뭐 이 정도 걸린 거예요, 보통. 근데 방금 그 3개월 정도 이 정도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도 보면은 그런 유가 급등이 좀 나오고 나는 그 시점과 맞물려서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안정되는 거 봤을 때 이게 그냥 근거 없이 그런 통계 자료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면은 사실 이게 그러면 유가가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아니면 내려갈 거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사실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대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건 좀 예측이 가능해요. 일정 부분 뭐 완전 예측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에너지 정보청이잖아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 그래서 에너지 정보청이 가장 최신에 내놓은 수급 동향을 한번 전망을 볼게요. 그게 다음 그림인데 사실 이게 이 자료는 2월 12일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침공 이전 자료예요. 그거 감안하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침공이 있기 이전에는 2분기부터는 다소 공급이 수요를 살짝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됐었어요. 그래서 유가가 안정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인플레이션이 한 2분기 이후부터는 잡힐 것으로 예측이 됐던 거죠. 야, 그런 이거 보고 쇼 잡았으면 아주 골로 갔겠네.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이제 2월 24일에 이 침공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뒤로 한 채 그러면 가장 최신의 분석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최신의 분석은 3월 3일에 나왔습니다. 넘기면 되나요? 네, 넘기시면 돼요. 3월 3일에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수급의 공백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의 공백이 생길 것이며 그 공백을 누가 메꿔줄 수 있는지를 보면은 유가가 안정될지 아니면 계속 공백으로 유가가 고공행진할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3월 3일에 에너지 정보청이 내놓은 자료를 따르면 이거는 그러니까 24일부터 3월 3일까지의 어떤 전쟁 상황 그리고 제재 상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보니까 일단 러시아가 한 올해 2분기부터 2023년 말까지 약 100만 배럴 정도의 하루 평균 100만 배럴 정도의 원유 생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작년에 그 러시아가 생산했던 게 하루 이제 1130만 배럴 정도였으니까 10% 정도 생산 못할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100만 배럴 정도니까 이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상황 좀 안 좋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배럴 이상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럼 100만 배럴 이상이 부족한데 그럼 이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일단 미국 내 원유 생산량부터 볼게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죠. 그 미국의 원유 생산은 비교적 예측 가능합니다. 전쟁 과정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 리그가 증가하고 있고 채굴공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서의 그 생산량은 추정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에만 작년 대비 한 76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63만 배럴. 그래서 이거를 좀 합쳐보면은 내년 말까지는 그래도 100만 배럴 넘는 그 원유 생산이 미국 내에서만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서 100만 배럴 빵꾸나는 걸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렇죠. 이건데 그거 보는 거죠. 어쨌든 최소한 이제 내년까지만 보면은 그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걸로도 그걸 메울 수는 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물론 시차는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100만 배럴 줄어드는 건 한꺼번에 줄어드는데 미국에서 이제 76만 배럴까지 높아지는 것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연말까지 증가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63만 배럴 증가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증가하는 거니까. 근데 뭐 사실 이게 가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100만을 메울 수 있냐 없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100만 배럴이 메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심리만 있어도 그러면 가격이 맞아요. 안정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되게 중요한 거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오늘 뭐냐면 지적하러 나오셨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이게 아까 100만 배럴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세계에서 원하는 수요에서 100만 배럴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러시아 생산량이야. 러시아 생산 차질. 생산 차질이 네. 100만 배럴.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원유 가격이 급등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만약에 딱 없어진다면, 만약에 락다운이 된다면 그 물량만큼이 이제 비게 되니까 그게 그렇죠. 되게 위험한 네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러시아가 보통 수출하는 물량이 5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500만 배럴이라는 숫자를 채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미국 내에서 뭐 63만, 70만, 뭐 100만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은 원유를 수출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예요. 증산하는 거를 다 팔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 뭐 댓글에서도 댓글이 아니라 이렇게 채팅에서도 나오는데 가장 무서운 게 러시아의 원유 가스 수출 전면 금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혼자 지금 단독으로 수입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별로 되게 이제 스탠스가 다른 건데 그거 자체가 그 500만 배럴이라는 그 수출이라는 그 숫자 자체를 어디서 메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메꿀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의 생산량을 확 늘려서 수출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수출이 막혀 있는 여러 뭐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풀어준다든지 그쵸. 아니면 사우디나 UAE 같은 데서 획기적으로 스윙보트 역할을 확실히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그 스윙보트들을 중동 국가들이 정말 잘해줬었어요. 예를 들어 1차 오일 쇼크 때도 사우디가 갑자기 확 풀어주고 그러면서 아람코 지분을 미국이 다 주고 대신 뭐 페트로 달러를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 뭐 이런 딜을 하면서 확 늘려주면서 오일 쇼크가 해제가 됐고 이란 같은 경우 뭐 2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에도 이란의 봄이 딱 불면서 그게 갑자기 엄청난 수출국이 딱 막히니까 그게 딱 나오고 굉장히 오래 갔었던 거잖아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년 고유가 해결한 것도 오일 쇼크 셰일 오일이었고 이렇게 뭔가 하나 큰 게 하나 딱 터져줘야 돼서 그게 뭐 획기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지속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뭐 130불 넘고 150불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런 베네수엘라를 만났다, UAE와 사우디가 스윙보트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이란 핵 제재가 풀릴 수도 있다, 이런 뉴스만 나오면서도 지금 한 30불 그쵸. 정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되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스윙보터들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잘 연결이 됐었는데 2014년 이때부터 미국이 오일 수출국이 되면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기조가 맞아요. 잘 안 맞게 돼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굉장히 뭐 보는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내 주가 떨어지는데 뭐가 재밌어 아니 재밌네. 이거 지켜보는 입장에서요. 그래갖고 지난주에 일단 저는 국제 공조는 굉장히 그래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은 받긴 받았었거든요.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심지어 베네수엘라를 만났는데 그 베네수엘라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만나기가 되게 껄끄러운 국가잖아요. 비판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재자를 제재하려고 독재자를 풀어주냐.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서 그 얘기를 딱 했거든요. 베네수엘라 이제 빈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아니 러시아 독재자 막으려고 지금 그 마두로 그러니까 이렇게 베네수엘라 독재자 만나갖고 지금 원유 풀어준다고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내부의 정치적 압력도 거세고 사실 외부의 비판 압력도 거세지만 심지어 베네수엘라까지 만나서 그리고 저도 보니까 그 베네수엘라가 생산량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만나봐야. 뭐 기껏해야 10만, 20만 막 이 정도 이거 얼마 소득이 없는 거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까지 만난다는 거는 진짜 강력하게 지금 원유의 증산을 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그 시그널을 주는 거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사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랑 더 친하지 않나요? 그건 모르죠. 내가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그 변수는 굉장히 많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러시아에서 수출 물량이 진짜 500만인데
미국에서 다행히 이제 그 유럽 쪽에서는 독일에서 우리는 제재 안 할 건데라고 해갖고 그쵸. 그 유가가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것들을 메꾸기 위한 그 500만 배럴 다 메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 메꾸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공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메우기 전에 좀 전쟁이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랑 또 저 그 뭐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희한하게 공교롭게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역사의 뭐 통계를 무조건 믿는 건 아니지만 이 역사적으로 그런 통계가 나타났다는 거는 그 정도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좀 먹혀 들어간 시간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유가에 좀 안정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유가 안정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유가에 대한 민감도가 좀 줄어드는 쪽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좀 투자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갖고 이 첫 번째 내용을 준비한 거고요. 진짜 전 놀랐어요. 사실 그 저기 선배한테 이제 바로 카톡 보냈잖아요. 이거 가스 쇼쳐야 되나 막 이렇게 그쵸. 카톡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블룸버그에서 이제 바로 또 빠졌어요? 그때 네? 이후에? 아니 좀 그 즈음이요. 어. 약간 그 즈음이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 저 PPT 좀 한번 열어주세요. 예. 유럽 연합이 올해 안에 러시아 가스 수입의 80% 뭐 이게 좀 약간 과장해서 80%인 거고 3분의 1을 줄인다고 했어요. 올해 안에. 아니 그동안 이제 가장 유럽이 러시아에게 의존도가 높아서 러시아 앞에서 막 뭐 제대로 힘도 못 쓰고 했던 게 다 모든 것들이 가스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었었는데 아니 이렇게 쉽게 올해 안에 뭐 80% 줄인다고 그게 가능한 거였으면 왜 지금까지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기 시작했던 거죠. 일단 뭐 첫 번째 그림은 이번에도 좀 넘어갈게요.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아니요, 설명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유럽 연합이 얼마나 그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하는지를 보면은 45% 넘게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뭐 다음으로 뭐 카타르나 아니면 뭐 미국도 있고 아르헨티나, 알제리 있고 노르웨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라는 한 국가에서 천연가스를 뭐 45%가량 수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한번 나 안 준다 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거 완전 딴소리인데 나는 이 노르웨이가 되게 얄미워. 그거 말씀하시려는 거죠. 아니 노르웨이는 자기네 전력은 95% 수력을 해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다는 탄소 나오는 가스 팔고 자기네들은 그 전체 전력을 수력으로 하고 축복받은 나라죠. 그리고 자동차를 전기차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예요. 전기가 남아 도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되게 친환경인데 그 파는 건 그니까요. 가스, 화석연료 팔아갖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네들은 깨끗한 에너지 써. 그러니까. 원래 노르웨이가 북해 유전 개발되기 전까지 최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유럽에서. 근데 갑자기 북해에서 엄청난 그 기름, 아니 석유, 가스 막 나오면서 그쵸. 제일 부국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예전부터 바이킹들이 상업을 되게 잘했잖아요. 그 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동 국가나 다른 데 보면 많이 나와도 잘 활용을 못 하잖아요. 국부 펀드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투자 잘하고 돈이 막 남아 잘해요. 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부러워요. 부러워. 그리고 여기 취재하러 가려고 하잖아요. 네. 잘 열어주지도 않아요. 아 진짜? 아니 뻔하잖아요. 이거 수력 발전소 이거 떨어지는 거 우리나라도 있어요. 멋있어. 근데 커. 근데 우리나라는 작아요. 축복받은 나라 멋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막 진짜 직살나게 차 만들고 스마트폰 만들어갖고 거기 뭐 야 여기 전쟁을 한대 만대 근데 거기 가서 차 팔고 핸드폰 팔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고즈넉한 거기서 그냥 유유자적 생활하면서 가스 팔아갖고 돈 생기면 그걸로 이제 어디 펀드 야 뭐 주식이나 좀 사볼까. 그러니까. 노르웨이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유럽이 사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긴 한데 딴 것도 높아요. 석유도 27%, 석탄의 46% 이런 것도 다 러시아로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유럽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거 어떻게 극복할 건데? 그것도 1년 안에 한번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강제적으로 가스 비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럽에도 이제 가스 저장소들이 곳곳에 있을 거잖아요. 그 저장소가 사실 지금까지 재고 수준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어 있었대요. 특히 이제 그 러시아의 가즈프롬이라고 최대 가스 회사 있잖아요. 거기 그 국영 가스 회사. 그 가스 회사가 유럽에 진출해서 가즈프롬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가스 저장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특히 재고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한 16% 정도밖에 재고를 안 채워놨대요. 84% 정도를 그냥 비워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낮게 해놨었고, 가즈프롬이 아닌 다른 저장소들을 보더라도 평소에 한 44% 정도밖에 채워놓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는 게, 가스라고 하는 거는 오래 보관하면 계속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날아가니까 오래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 사실 그렇게 재고를 많이 채워놓는 게 기업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좀 낮게 유지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거랑 또 한 가지가 이제 재고를 너무 많이 채워놨을 때 문제점이, 겨울 날씨가 만약에 따뜻하면 그렇죠. 그것도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쏟을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가스는 또 메탄이기 때문에 함부로 날려버릴 수도 없거든요. 이거 처리할 방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가득 채워놓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특수 상황인지라,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90% 이상,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방출 시즌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예. 10월 1일까지는 적어도 90% 이상 저장소를 채워 놓도록 법적으로 만들겠다 해서 4월에 이제 법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인 거고요. 근데 뭐 비축을 한다는 건 받아와야 되는 건데. 네, 가스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일단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러시아 의존도를 낮춘다 그래놓고 뭐 더 받아서 채워넣을게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사실 민간 기업들에게 이거 강제하는 거니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 아젠다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비상사태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 인프라를 필수 인프라로 지정을 해서 이 인프라를 이용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기업들은 전시에 준하는 국가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그래서 비상사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러면 어디서? 중간에 또 쓸데없는 얘기 좀 해도 돼요? 그럼요. 예. 그 비상사태 선포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막 변신하는 거 알죠? 뭐예요? 기업들이 나 몰랐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수세 파이프 라인 이런 거 만들던 기업들이 자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면은 총구 만드는 회사로 변신. 그렇죠. 군수업체로 바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별로 미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자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딱 기업이 변해. 전시 상황. 전시 상황이면 내가 그러면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 갑자기 탱크 만드는 회사로 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각 기업별로 미션들이 있대요. 그렇죠. 와,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 어떤 점이 애매해졌냐면은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럴 때 그런 거 미션을 하나씩 주면서 이게 너네는 이제 이렇게 하면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미리 대비해놔. 그럼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백머니로 넣어준 거지. 뭐 정부 비즈니스를 좀 얹어준다거나 정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금융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평화의 시기도 오고 그러니까 굳이 이 나라에서도 좀 더 투명해지니까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우리가 왜 그걸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기업들이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와 나 그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냥 기업들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자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랜스포머 변신하듯이 뿅뿅뿅 변신해갖고 군사 시설로 변한다는 게 듣긴 했었는데 그렇게 되는지는 몰랐네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민방위에 우리 임무가 있잖아요. 다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냥 지금은 기자지만 갑자기 비상사태입니다. 그럼 우리 예비군 아저씨를 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 민방위 끝났잖아요. 그러네. 우리 민방위 끝났네. 민방위 끝났나? 끝났어요. 예비군이 끝났고 민방위인 거 아니에요? 만 40세. 민방위도 끝났어. 민방위도 끝났구나. 예. 느닷없이 좋아요. 어디서 받아오냐? 어디서 받아오냐? 어디서 받아오냐? 이게 그 다음 표를 보면 이게 쭉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검색하실 수 있어요. 리파워 EU라고 해서 이번에 그럼 러시아의 의존도를 80% 그러니까 3분의 1을 없애면 그 공백을 유럽이 메꿔야 되니까 어디서 메꿔올 건지를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내놓은 그 로드맵이 바로 이건데요. 일단 가스부터 어디서 받아오는지 볼게요. 일단 가스 받는 걸로 이게 50 BCM 정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140 BCM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오는 가스의 양을 대략 그냥 140 BCM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얘기 들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인 50 BCM을 가스를 다른 곳에서 받아오기로 지금 했어요. 그래갖고 이미 얘기가 나온 데가 LNG로 50 BCM을 받아온다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인 PNG로는 10 BCM 정도를 받아오고 LNG는 배로 실어 갖고 온다는 그렇죠. 얘기죠. 배로 실어 갖고 오는 거죠. 이게 카타르, 미국, 이집트, 서아프리카 이쪽에 이미 받기로 올 봄에 다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올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좀 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파이프라인 통해서는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노르웨이 이쪽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부분 대체하는 건 무조건 LNG는 맞아요. LNG로 50 BCM이니까 이게 거의 러시아에서 받는 물량의 3분의 1 가량을 LNG로 받을 겁니다. 아마 LNG가 굉장히 많이 바빠지게 될 거예요. 여기 염 기자 좀 추가해주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게 이거 로드맵 처음에 그 유럽이 EU가 러시아 에너지 제재, 우리 천연가스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EU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찾습니다. 왜 우리나라와 일본을 찾았냐면 뭐 중국한테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중국을 제외하면 LNG 수입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맞아요. 그러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EU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면서 LNG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이 계속 그만큼 가져오면 비싸지잖아요. 그런데 PNG는 제일 싼 거란 말이에요. 천연가스에서. 비싸게 사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제를 좀 해달라. 우리 바이어 사지 마라. 바잉 파워를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셀링 파워에 눌리지 말고 우리도 이제 들어올 테니 자 일본, 우리나라, EU 이런 국가 단위가 협력을 해서 바잉 파워를 한번 보여주자. LNG의 폭등을 좀 막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랑 이렇게 협조 체제를 조금 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한 게 우리나라 비축가스 같은 거 아까 뭐 방출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주호 앵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뭐 낼 수도 있다. 뭐 요런 그런 의미. 안 사오고 있는 거 풀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죠. 경쟁에서 사오지 말자라는 거죠. 그렇죠. LNG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약간 시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장기 계약이랑 스팟 물량 그러니까 단기로 이렇게 사오는 게 있어요.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PNG로 편하게 받았으니까 LNG를 장기로 계약해 놓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스팟으로 사와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스팟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지금 아무리 비상상태여도 돈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비싸게 사올 수가 없는 거니 너네는 장기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으니 스팟 물량까지 너무 손을 대지 말아달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는 게 아제르바이잔 이걸 또 약간 전쟁이랑 조금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주요 하는 데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미국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오게 될까요? 미국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그쵸? 이렇게 지중해 이렇게 건너서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 아제르바이잔도 흑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뭐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이렇게 아무튼 들어오게 될 건데 우리가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렇게 수도를 들어오는 거 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이에요. 그렇죠. 왜 이 남부 지역을 왜 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미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라는 거야. 왜 남부 항구지대 그러니까 걔네들의 영원한 꿈 그쵸. 이런 그런 부동항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에너지 통제할 수 마치 남중국해처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오면은 무조건 거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흑해를 장악하게 되면 여기에 러시아 함대들이 정확하게 주둔을 하고 이러면 전쟁이잖아요. LNG배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는 가스 파워를 키워야 되는데 PNG 파워를 늘리려면 LNG를 막아야 돼요. 그러면 가장 크게 오는 데가 어디예요? 분명히 미국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제일 많으니까 지금. 그러면 그 자기의 그 흑해 함대의 영향력을 넘기기 위해서 요 그 남부 해랑 그게 이제 회랑이라고 이런 영토를 회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회랑을 따라서 지금 계속 점령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5대4까지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어서. 근데 그 부분을 확보를 하면 이쪽으로 나오는 게 한참 쉬워지는 거죠. 여기에서 또 걸리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왜 흑해에서 지중해를 나올 때 터키를 무조건 지나야 돼요.
이스탄불 거기를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터키랑 친해지려고 하는데 터키는 미국 편, 러시아 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터키 경제 되게 안 좋잖아요. 네네.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보여. 지정학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위치가.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 여러 이런 뭐가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NG,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럽이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봐요. 저기서 장기 계약, 여기서 장기 그러니까. 계약, 막 해가지고 외교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해가지고 따왔는데 좀. 그 LNG 배도 만들고. 그쵸. 그러니까 엄청 잘 근데 얘네는 만들었잖아. 뭐요? 파이프만 꽂아놓고 편하게 사는 거. 하여튼 너무 노르웨이가 편하게 문제야. 결국은 아 노르웨이 얄밉단 말이야. 심지어 쇼트트랙도 잘 타고. 그러니까 자, 다음으로 보면은 참 사실 이 표에는 다음으로 보이는 게 뭐 리뉴어블 에너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한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풍력, 태양광 이거 뭐 기술은 좋겠죠. 기술 좋지만 이게 올해 리뉴어블 안에 가스면 수소를 얘기하는 건가? 바이오메탄이에요. 아 바이오메탄. 바이오메탄이랑 장기적으로 보면 수소가 맞긴 해요. 근데 이거 지금 표에서 딱 보면은 맨 아래 게 이제 수소거든요. 부스트 하이드로젠 이게 2030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물량 거의 한 50bcm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거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목표량이 아예 없습니다. 요것도 잠깐 한 네, 말씀 역시 우리 드릴게요. 기승전 수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수소를 수소로 대체하겠다는 건 뭐냐면 LNG랑 수소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혼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미 독일은 실증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올해부터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는 건 실증 단계니까 안 잡은 거고 이거는 이제 아마 실증이 끝나고 나면 수소와 그 LNG 간에 혼입을 해서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LNG의 양은 줄고 수소의 비중을 높여가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LNG의 양이 준다. 그러면 미국에서 들여오는 LNG만 가져와도 그것도 되지 않을까. 네. 미국도 야 너네 수소 혼입할 거잖아. 우리 것만 써. 이럴 수 있는 거죠. 와,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다음 장에 보면은 SG님께서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절약 캠페인 같은 거 해도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건 싫은데.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맨 위에 보이는 14라고 보이시죠? 14bcm을 건물 온도 1도 내리기.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유럽 지역에 있는 건물 온도 1도만 내려도 14bcm을 이게 그러면 10분의 1을 아까 140bcm이라고 했잖아요. 10분의 1을 이걸로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위대한 용도자 MB 각하께서 근데 온도를 몇 도로 하라 그랬지? 28도로 하라 그랬나? 이유도 진짜 나쁘네요. 팩토리가 아니라 홈이야, 포커스가. 아 홈이야. 집만. 어. 아. 주택 분야에서 건물 말고 주택 내가 분야. 이거 얘기 나왔을 때 그때 그러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온도 잴 거냐고 욕 엄청 먹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스 요금을 어. 그만큼 올리겠죠. 너네 1도 높인 안 낮추면 엄청나게 높을 걸. 그쵸. 그 누진 구간만큼 때려버린다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에너지 절약이기도 해요. 근데 당장 올해 안에 이걸 목표를 이루어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해 보이는 게 파워 섹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력 발전 부분이죠. 발전 부분은 풍력, 태양광 이쪽을 원래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풍력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원래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의 설치 속도를 20% 빠르게 하겠다. 이걸로 올해 안에 20bcm 정도를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총 합쳐 보면 거의 한 80에서 90bcm 정도 되거든요. 와 이게 네. LNG 받아오는 게 50인데 네. 이 재생에너지가 20이면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큰 거예요. LNG 재생에너지가. 발전소를 LNG 발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LNG 발전소를 셧다운을 시키고 그 양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됐건 LNG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에 적절한 발전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사실 LNG 발전소 여기에서도 파워 섹터에서 20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수소랑 약간 이것도 겹쳐요. 왜냐하면 그 수소 혼입이 가장 첫 번째로 사용되는 게 발전 분야예요. 그러면 LNG 발전이 향후에 수소 발전기로 가는 과도기를 일단은 수소 혼입부터 해보겠다라는 거고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조그맣게 만든 보일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만 더해도 거의 한 80에서 90 BPM 정도가 되는 거니까 140에서 90 정도 빼면은 이게 거의 3분의 1을 다 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이것 모든 것들을 다 한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가장 크게 사실 저는 한 해 만에 이게 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LNG 쪽이다. LNG는 이제 외교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LNG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거고 사실 그 다음으로 그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건물 온도 절약하기 이거였으니까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왜 준비했었냐면 신재생이 이번에 되게 테마성으로 움직였었어요. 신재생 원전 이런 것들이. 예. 근데 신재생 원전 이런 거는 2030년까지 원래 하기로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고 거기에서 태양광 풍력 정도만 20% 정도 더 속도 빠르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모두 다 에너지 절약과 LNG로 메꾸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신재생이 지금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일 거리는 아닌데 진짜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거지 이게 뭐 잠깐 불었다가 뭐 꺼지는 바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신재생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좀 준비한 거였거든요. 근데 유럽 쪽이 태양광 풍력에 우리나라 서플라이 체인이 들어가요? 거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하나 큐셀이 있잖아요. 큐셀 공장도 있고 근데 뭐 풍력은 우리나라가 들어갈 그게 없죠. 뭐 CS 윈드 같은 거 좀 들어가겠지. 거기 CS 윈드 같은 거 해봐야 타워 요 타워잖아요. 타워는 고부가 가치 상품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왜 많이 안 하겠어요. 뭐 돈이 안 되니까 그게 그런 못 건데. 만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래도 회사를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닌데 속도를 20% 늘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을까? 뭐 LNG선은 좀 주문이 좀 나올 거고. 네네, 그러니까요. 아, 요새 근데 조선 수주가 꽤 나오는데 영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조선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LNG선 지금 수준은 우리 지금 필요 LNG선 줘 그러면 5년 기다려 뭐 이런 거잖아요. 한 3년 정도. 2-3년? 한 3년 기다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LNG선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HMM이라든지 이런 그러겠네. 해운이 많이 네.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그래도 했어요. 물류 대란 때문에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해운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끝난 거예요? 네. 1년 안에 1년도 안 걸리는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줄일 수 있는지 미리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편한 게 있어서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급하니까 일단 비용을 조금이라도 근데 들여서 하는 거지. 평소에 집 온도 1도 낮추기 이런 거 못 해요. 힘들죠. 국민들이 그걸 해주겠어? 맞아요. 그쵸. 불편하게. 근데 어쨌든 약간 전시에 준하게 하니까 네.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